4차 사회복지 책마을 강연 3월 주파수 119로 주제는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로 저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고 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진행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계획으로는 12시 10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줌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질문하시고 선생님들께서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 12시 반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할 건데 한 분 한 분씩 작가분들 소개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기획하는 사회복지사 김내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노인주간보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 관리하는 이혜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소장 강원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심리교육하고 있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고요. 지금은 오늘의 마음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꿀팁 김근태 사회복지사라고 하고요. 저는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홍보 담당자 재직하고 지금 이제 홍보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기영리 마케터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회복지 기관에만 장사를 하고 있는 파크컴퍼니 대표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장애인 거주시설인 홀트일산 요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만화로 사회복지하는 우주만화가로 24년째 활동하고 있는 이창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자분께서 전한나 선생님하고 정현경 선생님이 두 분 더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집중되고 그리고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정현경 선생님하고 전한나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하시는데, 예, 이분들한테 좀 더 포커스가 가도록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컨셉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컨셉은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나 브랜드 사회복지사라고 검색하시면 다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했던 출판 기념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도전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시작했고,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혁신해내면 좋을지 그 단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다르면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그 계기가 내적이셨는지 외적이셨는지, 또 동기는 어떠셨는지, 그런데 하시는 걸 보면 개인 브랜드는 꼭 퇴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에 개인 브랜드를 하신 분이 있고 현업 유지하시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어떻게 하셨는지 고민하셨는지. 근데 또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셉은 최소한 영역은 있으셔야 돼서 영역은 어떻게 설정하셨나, 그런데 그 영역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과거 경험과 경력, 요 과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그동안 겪으셨었던 것이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정하신 다음에 알려야 되는데, 난생 처음이라서, 그리고 아직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누구한테 알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알렸는데 브랜드로 사람들이 인식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그렇게 브랜드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느슨해질 수 있어서
느스나를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로하실 수도 있거든요. 혼자 하시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서도 계속 갱신, 성장해야 선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갱신하고 성장하셨는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앞으로 바라는 모습,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여쭤보는 흐름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사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작가분들께 미리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구축 안에서, 이 체계 안에서 작가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하긴 할 건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거 설명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이 시작이 중요하니까. 근데 시작을 내적으로 하신 분이 있고 외적 계기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적 계기, 즉 나 스스로 이거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왜 시작하셨고 어떤 계기 때문에 하셨는지 그걸 좀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이런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침묵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보건센터에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 정신보건센터 특징이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어려운 사례를 줬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정말 이제 동네에서도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정신 질환을 가진 분들을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이게 도움을 맡아서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경찰이랑 소방관들은 친구처럼 매일매일 만나고 그런 정도로 제가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7, 8년쯤에 책에도 나가지고 소진이 좀 크게 왔어요. 네, 어찌저찌 극복을 했는데, 이게 제 소진을 극복해도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그런 구조적인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진을 좀 흘러가면서 그때 느낀 게, 이렇게 실적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약간 의미 없이 일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 돌봄 이런 걸 좀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10년 차에 딱 퇴사를 했고요. 그게 아마 이제 내적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적 없는 삶에서 많은 분들을 도움다 보니까 조금 더 즐겁게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기를 가지시면서 출발하셨던 분들이 또 있으세요?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소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되게 소진 때문에 브랜드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소진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영상들이나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양호석 선생님께서 소진은 성장이 더뎌질 때부터 시작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담아내게 됐던 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복지꿀팁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했었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블로그에 담아왔더니 그게 이제 브랜드화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제 개인 브랜드까지 성장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도 내적 계기가 약간 소진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거기서부터 브랜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외적 계기 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거는 김태우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가만히 보면 작가들 중에 외적 계기는 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제가 태화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청소년 쉼터가 있었는데요. 거기 시설장을 맡으면서 정말 재밌게 사회복지를 했었고, 그 사회복지를 저는 정년 퇴임 때까지 사회복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계기로 인해서 제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소진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최고점에 찍었을 때 딱 그 결정을 내리는데 보름 걸렸거든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만두면서 정말 제가 50년간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복지하면서 그렇게 이건 이거다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저한테 닥치니까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건 책임을 지는데 그런 상황이 닥쳐진다는 거에 자체에 대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딱 나와보니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때 퇴직 실업급여도 못 받고 할 때였으니까 딱 책에도 나와 있지만 퇴직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이 한 250에서 그 정도 됐으니까 한 4, 5개월 지나니까 1,000만 원이 싹 날아가더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스며드는 게 절실, 되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절실함이 있어서 뭐 블로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공급방 사업도 하다가 저거 뭐지? 김영란법 때문에 말아먹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정권 바뀌어서 말아먹고 그렇게 해서 말아먹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조금 남는 짜투리 돈으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국에 혼자 놀러 갔다가 내경색이로 와가지고 2017년도, 16년도 4월이었어요. 그래서 4월달에 그렇게 돼서 한국에 와서 10월달까지 재활병원에서 한 4개월 동안 8시간 동안 그 재활훈련 받으면서 이제 10월달에 그거 하고 2017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그 판촉물 사업,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판촉물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다른 건 아니었어요. 내가 뭐 소진이 돼서 무언가를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사회복지를 현장을 떠나게 된 게 2015년 45이었거든요. 그나마 45세 했으니까 뭐 내경색을 맡든 뭘 하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상상할지 못할 정도로 그 스트레스로 내경색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책에도 써 있지만 눈물도 좀 보름달 빵, 그 1,500원짜리 빵을 사 먹고 싶은데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어느 누구한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천직이고 언제나 얘기하지만 저보다 사회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생각 안 하던 자만감인데 저보다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딱 그만두게 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에 그만두는 거하고 50대에 또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하고 50대에 닥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법인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회복지를 그만하겠다라고 딱 단정을 짓고 이제 다른 걸 찾았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미련이 많거든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2년, 3년, 4년, 5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외적 계기가 그랬었고 예. 내적으로는 저는 사회복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책에다 적었는데 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소진이라고 하면 힘듦, 그리고 선생님께서 외적 계기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또 어쨌든 힘듦.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고통이나 어려움이 온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이렇게 브랜드가 되어지신 거를 선택하시는 경로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소진도 있고 퇴사할까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에 떠밀려가는 것보다는 주체적으로 뭔가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브랜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질문할 것들이 꽤 많아서 지나갔고요. 이따가도 혹시 시간 좀 남으면
말씀 못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동기를 가지고 하시는데 왜 도전했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는가, 근데 그게 나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왜 질문 드렸냐면 그냥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모나지 않게 도드라지지 않게 사실 수 있는 경로도 찾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하다 보면 도드라지게 되는 그걸 굳이 선택하시. 근데 그렇게 되는 걸까지 감수하시면서 왜 무엇을 이루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질문 중에는 뭘 이루고 싶으셨는지 그게 왜 나였는지 요거는 김대중 선생님부터 좀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네, 책에 딱 있습니다. 네. 지금 복지관에서 벽화 프로그램, 아동 벽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술인들, 특히 커뮤니티 아트라고 공동체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비판받을 부분이 많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하려는 목적에 비해서, 목적이란 거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좀 전체를 이해하고 고박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였는데 너무 프로그램화 시켜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 특히 커뮤니티 아트는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그쪽 보라고 커뮤니티 아트라는 거는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상승되는 것이 바로 그런데 목적은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너무 프로그램화 시켜서 했다는 부분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 좀 저도 많이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 누군가 전해지는 것 말고 함께 사람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방향을 바꾸고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복지 현장에서의 생각과 문화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본 것과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정해주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각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내서 이것들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했던 게 문화마을이라는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양원수 선생님도 제 거를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하나하나씩 좀 현장에서 많이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을 요즘 강조하는데 시스템이 문화화시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쉽게 사고라지는 것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법으로 만들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사문화된 법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문화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견제하지 않고 뭐 민식이법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문화화가 많이 됐는데 그러지 않는 법들은 굉장히 만들어놨는데 쉽게 어겨지거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그거구나 좀 그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도전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선생님이 꼭 하셔야 되더라고요. 굳이 제가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는 이게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맞아요.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잘 안 한다는 뜻이고. 맞아요. 네.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얘기하면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잘 못 나가는 게 우리가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경험치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문화 작가들, 예술인들 이런 분들에도 받았거든요. 그런 경험치를 소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약간 저도 그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지역 스타일 조직화라는 걸 방학골에서 배웠는데 그때 막 하늘에서 막 종이 울리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받으니까 막 하늘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쉽게 감동하는 저의 캐릭터에 또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뭐 이런 착각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문선 선생님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요. 뭘 이루고 싶으셨는지. 네. 근데 왜 꼭 내가 해야 됐었나?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회복지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너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실적에 얽매이는데
생각보다 보수는 너무 작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일하고 좋은 마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다. 이런 걸 좀 깨부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깨부쉈고요. 그리고 정말 일반 강사분들이나 그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래도 많이 좀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왜 꼭 저여야만 했냐. 제가요 오기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업도 공부하고 SNS 홍보 같은 걸 이제 공부해서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말풍을 계속 팔아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너무 선생님 업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독 이제 심리 쪽이나 사회복지 쪽은 그건 너무 상업적이야. 그건 못해요. 그걸 어떻게 이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완전히 상업적인 내가 한번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고 있었던 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 약간 좀 긴 얘기인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저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긴 과거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책으로 남기진 않았어요. 왜냐면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책을 보면 저희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남기진 않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다른 영화는 강원장 선생님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루고 싶은지. 근데 왜 그게 꼭 선생님이셨는지. 왜 저야만 했는가? 네.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울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크게 롤 모델이라거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각자 활동을 하고 계셔서 사실 좀 딱히 배울 만한 데도 없었고 죽음이란 영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직접 해봐야지 좀 성미가 풀리는 성격이라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해봤을 때 배우는 것들이 좀 더 많아서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루는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죽음이라는 주제다 보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를 처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죽는 게 두려웠었거든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죽음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1인칭의 죽음이거든요. 나의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두 번째 2인칭의 죽음 뭐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3인칭의 죽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죽고 있지?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일들을 겪고 있고 자살이나 고독사나 클라이언트의 죽음이나 이런 죽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영역이 좀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왜 병사가 사망을 하면 쉬쉬하잖아요. 크게 벌어지면 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모시던 어르신이나 클라이언트나 지역 주민들이 죽어도 사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애도를 하지 않고 서로 슬퍼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저들은 그것들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내가 한번 그들에서 말을 한번 걸어볼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그런 마음에서 제 포지션에서 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꼭 이 세 분 외에도 지금 말씀 안 해주신 분 중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인적 출발점이기도 한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는 다른 선생님, 현장의 선생님들한테도 나도 꿈꿀 수 있게 돼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생존하고 좀 직결이 돼요.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두려운데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바꿔볼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또 사내 관리였고 이걸 또 어떻게 더 이렇게 꽃피우지 개인적인 어떤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시작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22년차 사회복지사인데 14년 정도를 사회복지 뭐랄까 바깥 분야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이제 야성 이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생존과 연결이 되는데 살려면 또 저희 직원들을 지키려면 동료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이 또 같이 해내야 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어떤 생존 또 동료의 어떤 생존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씩 같이 했던 것들이 이렇게 브랜딩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예. 아니, 다 이야기하고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이제 약간 항상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적 동기가 아주 강했거나 외적 동기가 강했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한 5년 차 있을 때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 큰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육아휴직도 없는데 잠깐 쉬면서 아이 보고 다시 취업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반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잘 그렸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만화를 본 적이 있고 지역 신문에도 낸 적이 있고 그래서 만화 원고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복지 만화를 그리니 복지 만화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만화를 연재를 시작한 게 2000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24년째 이제 그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연치않게 시작된 거고 막 도전하려고 했다라기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는데 그 원고라는 게 이제 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마감이니까 매달 완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하나 정도면은 이제 취업한 이후에도 충분히 뭐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돼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리고 그 만화라는 것이 이제 되게 재미있잖아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은 좀 낙관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림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그 카타르시스도 느껴주고 때로는 좀 재미도 좀 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뒤로 이제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로들을 보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가 되려고 하신 분도 있으시고 근데 하면서 이것이 브랜드가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꼭 어떤 하나의 경로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퇴사 후에 개인 브랜드가 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현업을 유지하면서 개인 브랜드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 후에 개인 브랜드로 하시는 분들은 왜 퇴사라는 걸 선택하셨는지 물론 선택 안 하신 분도 있으세요. 예. 하지만 퇴사 후에 개인 브랜드로 자기가 하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 맥락과 현업 유지하시면서 개인 브랜드화 되신 분들께서는 또 어떤 마음이신지 요 두 가지. 근데 퇴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지목하지 않고 어느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퇴사 후에 개인 브랜드로 하게 됐는데요. 브랜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소위 이제 자영업 사회복지사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가 된다는 건 이제 간판을 걸어야 되잖아요. 내 간판을 걸고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를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교육들이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또 그때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이제 강의도 하긴 했지만 사람이 도망칠 곳이 있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두 개의 직업, 내가 소득이 따로 들어올 때가 있으면 그러면 해서 좋은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마지노선이 생기면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부터 오히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활동하는 게
조금 더 치열해지고 좀 절박해진 느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재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학습했던 내용들, 활동했던 내용들, 자기 개발했던 내용들보다 퇴사 후에 오히려 조금 더 가다듬어지고 좀 더 시장성이 생겼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현업 유지하면서 개인 브랜드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업 유지는 저보다 이해 선생이 더 적합한데 저는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 계속 그리는 거니까 현업과 이거를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이제 청탁해서 그리는데 보통 이제 연재를 하는데 뭐 매체를 하나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만 그리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뭐 이쪽 분야가 저 뒤에도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국내 1호라고 하는데 정말 1호냐? 근데 정말 이런 것 같고요. 세계에서도 아직 없기 때문에 세계 2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2호가 안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그리고 있는데 이쪽 분야가 흔한 말로 이제 그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복지사들은 만화를 잘 그리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내 만화가들 중에는 사회복지 영역에 관심을 갖고 이쪽을 그리는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다작을 하지 않고도 그다음에 그림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논문할 수 있는 계기가 그만큼 이쪽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현업과 유지하는 데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만화를 통해서 그 독자들한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린 것들이 이만큼 공감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 또다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개인 시간들을 쓰신 거죠? 네, 그렇죠. 예, 퇴근 이후에. 예, 보통 이제 많은 만화 작가들이 밤에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밤에 작업을 하고 이상하게 밤이 되면은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그래서 집에서 늦게 잔다고 많이 혼나는데 좀 이렇게 올빼미형 인간처럼 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식 중에는 그 현업 자체가 브랜드가 되시기도 하는데 현업 자체가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시간을 따로 또 투자하셔서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시고 그러면 그만큼 희생하시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개인 시간이나 에너지를. 뭐 이제 한편으로는 희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쓸 때는 그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만족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진된다고 했을 때 소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은 뭐 내적 동기가 좀 약화돼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또 의미 때문에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계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릴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큰 힘을 얻거나 혹은 뭐 어떤 카타르시스를 끼워가지고 이제 통쾌하거나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반응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보람이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현업 유지하면서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해주 선생님께서는 현업에서 하시는 일이 브랜드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시고 네. 또 브랜드를 현업에서 적용하려고도 노력하시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같아서. 네. 사실 제가 노인주간부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주간부 센터는 사례관리 업무가 필수가 아니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평가 지표에 뭐가 있냐면 사례회의를 하는 가가 있어요. 근데 사례회의를 하려면 사실 사례관리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평가 지표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중요하고 뭐랄까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이거를 팀원들과 같이 동료들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퇴사 후에 주간보 센터 운영하면서도 저희 어떤 가치관들을 직원들과 동료들과 계속 공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도 사례관리 강점 한번 적용해보자.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시 거기서 얻은 피드백을 또 어르신들께 적용해보고 이렇게 현업을 유지하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생각하는 것들을 실험해볼 수 있고 적용해볼 수 있고 나눠볼 수 있고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퇴사하고 하는 것이 주로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다수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복지기관에서 현업을 유지하시면서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업 자체가 나의 브랜드에 도움이 돼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기관에도 유익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도 유익한 방식으로 그렇게 구상하시는 도전하는 브랜드 사회복지사가 많아지면 저는 이 복지에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경계에 잡지 마시고 여러 경로들은 나중에 어떻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현업에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경로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기와 이런 형태들로 시작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브랜드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영역을 갖추었으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셨나. 그런데 제가 보통 볼 때의 영역의 차별점, 상위점, 도드라짐 이런 것들을 3가지 정도로 책에서는 소개를 하세요. 보통 최초거나 이 세상에 어떤 거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던 건데 다르게 재개념화됐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던 건데 압도적이거나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의 핵심 방법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초가 되신 거에 대해서는 이창기 선생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이제 뭐 그 사다리 세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세워서 먼저 올라간 사람이 선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어떤 카르텔이 있으면은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줄을 세우거나 일부 선점한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는데 저는 이제 만화 영역에서는 제가 만약에 만화가로 따진다면 국내에서 순위를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화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뭐 명랑 만화도 있고요, 순정 만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만화도 있고, 무협 만화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스포츠도 권투 만화, 축구 만화, 야구 만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 중에 복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복지 만화를 해야지 하면서 복지 만화를 하나 딱 세우는 순간 그 분야에서는 제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계 중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다 내가 사다리를 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 만화라고 하면 아까 국내 최초를 넘어서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믹스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도 있는데 이제 질문에 그래서 이 만화를 복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나는 만화를 재밌게 그리는데 많은 후배들한테 복지 만화를 하라고 권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만화를 뭐 가르쳐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걸로 사회복지 현장에 어떻게 좀 더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화 그림을 그리는 거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만화를 그릴 때 했던 어떤 발상 연습이나 혹은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만화가 좀 확대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도 활용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도 좀 창의적으로 재미있고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딱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즐겁게 재미있게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만화를 가지고 좀 더 사회복지사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뭐가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초 여기 이렇게 최초이신 분 많으세요. 많으신데 그 중에서 강원남 선생님께서 좀 네, 제가 길을 가다가 되게 재밌는 간판을 하나 봤는데요. 태권도 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세계 태권도 협회 줄넘기, 그러니까 세계 태권도 줄넘기 협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뭐 전단지에 보니까 그냥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 협회장이다. 그래서 그래. 정말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협회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회장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자기는 회장이 될 수 있구나.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최초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전에도 웰다잉 강사들은 있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중에서 사실 웰다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사람들 인식에는 최초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한 20년 동안 아이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선생님이면서 웰다잉 강사로서 최초시겠죠. 그 다음에 또 간호사신데 웰다잉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뭐 그분들은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좀 차별이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웰다잉 강사들은 개인의 죽음 준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웰다잉 강사 그룹에 끼기도 좀 뭐했고요. 쟤는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맨날 죽는 얘기만 해. 근데 또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쟤는 왜 사회복지사인데 맨날 죽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여기도 끼지도 못하고 여기도 끼지도 못하는 그런 게 애매한 포지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게 좀 강점이 되더라고요. 전 이쪽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이쪽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최초가 될 수 있었던 포지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듣다 보니까 그 김재근 선생님도 최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최초라고 하기엔 좀 많이 심한기 선생님이라고 또 예. 청소년 문화공동체 푸음의 대표이신 심한기 선생님도 사회복지사시면서 문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회복지를 앞에다가 타이틀을 달고 하지는 않으셔요. 깔고 하시죠. 지금도 뭐 복지 캠프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사회복지 전공한 친구들에게 얘기도 해주시고, 저에게도 뭐 멘토 같은 분이거든요. 저 가까이 계시기도 했고, 그분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초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좀 사회복지사 타이틀을 갖고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강원남 선생님처럼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옛날부터 제 캐릭터가 이 책에도 써있지만 찢어진 백과사전, 그리고 활동할 때 빈머리 뜨거운 가슴,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약간 얘기를 희화시켜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물에 물 탄 듯 술 탄 듯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이쪽에 비슷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이쪽에 오면 이쪽에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양쪽 다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활동하는 게 나름 내 포지션을 할 때 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초가 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것도 있으나 다른 분야와 다른 분야를 융합해서, 그래서 그렇게 최초가 되어지는 것도 많고 실제로 그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방법 중에 최초가 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으로 전혀 다르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건데 그 개념을 다르게 하시는 분으로서 이해준 선생님이 이 말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데, 사실 전혀 다르지 않은데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기관에 강의를 가고 또 자문을 이제 사례관리로 가보면 공통적인 어떤 질문, 고민이 뭐냐면,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모든 이렇게 다 사소한 질문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3의 눈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봐드리면 선생님 저 안 불러도 되는 거였는데, 굳이 제 교육을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 자문이 필요 없는데 왜 저 부르셨어요 했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지하철을 타다가 광고 카피를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적어놨거든요. 물음표를 넘어서면 브랜드가 시작된다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꽉 이렇게 꽂히게 됐는데, 저도 그렇고 동료들도 보면 물음표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낌표로 가져가지 이 연결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혼자 할 수 없지만 옆에 동료들과 아니면 뭐 학습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나만의 어떤 해답을 만들어가는 게 그 노력들이 뭐랄까요, 저희 어떤 실천들을 조금 다르게 보여지게 하는 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저는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르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본질대로 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본질대로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면 안타깝게도 차별적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타협하게 되고 또 그 불순물도 섞이고 이렇게 되는데 본질을 추구하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인식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저는 영역을 구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압도하거나인데 그거는 김태웅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장사로 사회복지한다라는 말보다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 기관에 물건을 팔아먹는다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뭘 해먹으면서 살까 되게 절실하게 생각을 하다가 선배랑 이제 친획을 하는데, 야,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1000명이 넘는데 그 조끼를 다른 사람한테 준대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술 취해가지고. 야, 네가 하나 만들어서 조끼를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갖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엔 뭐 청계천, 동대문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종로가 돌아다니면서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래짓고 그 시절이 참 재밌기는 했는데 압도하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이 드는 게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건 여기 홍준호 대표도 있지만 제가 2007년도에 총무과장을 처음 가서 했을 때 6월달에 입사를 해서 10월달에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와, 기관장님이 뭔가 잘못해서. 총무과장 3개월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홍준호 대표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근데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그때 몸이 아픈 게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으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감사과 감사 빼고는 다 받았으니까. 일주일에 감사를 3번 정도 받고.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 가장 힘든 게 재물조사잖아요. 재물조사를 밤 9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9시까지 해서 다 그 구청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할 정도로 일단 그 총무회계와 관련해서는 한 3, 4년 동안은 거의 뭐 환상적인 어떤 그때 많이 배웠던 게 지금 장사하면서 되게 많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접근으로 인해서 이제 딱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대충 이제 기관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아, 이건 윗분들이 되게 중간에서 커트를 많이 놓는 기관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일사천리로 가는 기관이구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분류가 돼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실무자니까. 저도 실무자 해보고 총무과장 해봤지만 실무자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실무자가 먼저 선택을 해야 제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실무자하고 계속 카톡으로 형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계 형성을 했던 부분들이, 그분 또 보통은 다 노인 일자리 선생님들이라 1년마다 바뀌긴 하지만 그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저를 찾게 만드는 그런 형성이 됐었던 거고, 압도적이라는 표현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되게 했던, 처음에 그 노숙인 사업하는 그 책에도 썼는데, 노숙인 사업하는 기관에서 자기네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한번 물건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물건을 받았던 걸 봤더니,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숙인 분들을 더 노숙인처럼 만드는 어떤 의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얼마에 샀냐 그랬더니 얼마에 샀는데, 이제 저는 대충 가격이 나오니까 진짜 쓰레기들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감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청소년 쉼터할 때 모토가 쉼터 티 내지 말자였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숙인 쉼터에서 그 노숙인 쉼터 티를 내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도 괜찮은 거, 품질도 괜찮은 거, 메이커 뭐 이렇게 하고 몇 번 납품을 했더니 이제 거기 실무자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노숙인 와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제가 조금 더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만족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이제 3년째 제가 추천을 하면 가격을 안 물어봐요. 그냥 저를 믿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마음이나 그 마인드가 실무자 선생님들한테도 통했던 거겠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이 과거 경험과 경력이 왜 중요한가, 이게 바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도 최초가 되기 위해서 연결하거나 전혀 다르게 하려고 해도 압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최초도 안 되고 전혀 다르게도 안 되고 압도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현장에서 일 잘 하셔야 돼요. 잘한 분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브랜드가 되신 거라고 생각해서 현장을 정시하거나 그리고 현장의 탈출구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가치와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방금 말씀드린 걸로 그냥 정리를 하고, 그런데 브랜드를 이렇게 영역을 구하셨다면 알려야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핵심 대상을 고객을 선정해서 어떻게 알리셨는지 이 부분을 조금 누군가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브랜드가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효용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브랜드를 통해서 나의 문제나 이익이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익이 생기거나,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창성,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갈 것인가. 세 번째는 일관성이거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홍보 타겟을 잡을 때에는 그 복지꿀팁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일선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타겟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냥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조금 더 지역활동센터 사회복지사라던가,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슈퍼비전이라든지 조언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 일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타겟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복받은 사회복지사예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계신 강원란 선생님이 저한테 첫 직장 사수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복지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량이 있는 팀장님들 밑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저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조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 대상으로 저는 이제 타겟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합니다. 뭐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검색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브랜드가 이제 노출되게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 네이버 최상단 노출 전략을 배워가지고 마케팅 영역에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일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제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명확하게 사회복지사, 그리고 20대, 30대 초반 여성 선생님들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브랜드도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꿀벌이 제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겟에 따라서 명함도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좀 젊은 선생님들 실무자 중심 나갈 때에는 이 명함을 드려요. 그래서 좀 더 저를 기억하실 수 있게끔 이 명함을 드리고요. 관리자분들이시거나 교육기획자분들, 저한테 강의를 의뢰하실 만한 분들은 제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는지 이게 들어가 있는 그 명함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명함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공무원 교육도 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출신 혹은 사회복지라는 얘기가 너무 색이 진하게 드러나니까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공기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자를 비영리 마케팅 연구소로 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그 명함을 다시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에 따라서 이제 홍보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김문 선생님은 이게 준비된 질문 아닌데 네. 대중으로도 고객을 선정하신 거죠. 이게 얘기가 좀 긴데 처음에 대중들한테 심리학이나 마음돌봄, 정신건강 관리하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커뮤니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5년 전만 해도 심리독서 모임, 글쓰기 치료, 영화 치료 이런 모임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시도했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진 않더라고요.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개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나는 마음이 힘들어서 돌보러 왔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그 길을 닦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년 차쯤 됐을 때 좀 바꿨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집단 상담하러 오세요, 뭐 심리치료 받으러 오세요 이러면 안 오는데 강의 들으러 오세요 하면 오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럼 교육으로 좀 바꿔서 시작은 하되 교육 안에 집단 상담처럼 만들어 놓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중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복지관 쪽의 교육 담당자들 대상으로 했고 그 교육 담당자들이 우리 기관이나 우리 직원 선생님들 마음 돌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하면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저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김금태 선생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셨던 게 딱 이렇게 저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배워서 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교육 담당자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뭐 감정, 스트레스 강사, 번아웃 강사, 번아웃 프로그램 이런 키워드를 일부러 이제 블로그 제목으로 해놔서 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제목이 좀 이상해요. 감정 소통, 스트레스 강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검색해서 오시니까 그거를 정말 꾸준히 할 때마다 계속 올렸고요. 만약에 초반에 일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제가 공부했던 거 올렸어요. 오늘 스트레스 공부했어. 그럼 그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또 관련된 거 올리고 그렇게 하고 저의 또 다른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그렇게 강의 기록도 했지만 제가 일하면서 경험했던 저의 심리적인 마음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일부러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강사님도 딱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잘나는 얘기만 하는데 막 강의 어디 나갔고 저기 나갔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블로그에 가보면 강의 기록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이 선생님을 진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중간중간에 내가 일할 때 어떤 마음이고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홍보를 확정짓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브랜드를 만드시고 알리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움이 커지시니까 나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날 불러주는 대상, 고객을 넓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넓게 잡으면 어느 누구한테도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넓게 잡으면 차별점이 없어져서 나를 불러야 될 이유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맨 처음엔 좁게 잡으시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겟을 명확하게 교육 담당자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집단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좁게 잡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되시면 확장되실 겁니다. 영역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지 너무 넓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에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다 가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간이 10분 남아서 이쪽 갔다가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를 알리고 났는데 사실은 브랜드를 알렸고 브랜드가 되셨다 하더라도 자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느슨해지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과로하시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근데 또 한 번 나가서 무엇인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10년, 20년 가지 않아요. 계속 갱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진 시간은 빠른데 내가 축적하는 시간은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슨하고 과로하고 그리고 갱신하는 걸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요거를 조금 이해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되 다른 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며칠 전에도 저희 동료들과 이제 학습 모임을 했는데 제가 가르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이제 젊은 친구들이니까. 근데 같이 책을 읽고 나누고 소감 나누고 약속을 정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 모임을 같이 하는 게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동료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직장이 사업비가 없었어요. 인건비만 주고 사업비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이제 기관이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려면 계속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금을 잘하고 싶으니까 한 13년, 14년 전쯤에 모금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김재춘 소장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선생님들 여기 모금 잘하고 싶어서 오셨죠? 네! 소리 들렸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선생님들 책상에 모금과 관련된 책 3권 이상 있으신 분 흔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잘하고 싶다면서요. 왜 책이 없어요? 왜 공부 안 해요? 왜 실천 안 해요? 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때 너무 이제 충격도 받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걸 그러면 학습으로 난 이어가야겠다. 근데 혼자 하면 지치거든요. 그리고 게을러지거든요. 이걸 팀원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든지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같은 책을 읽고 나누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지? 같이 하나씩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마치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들을 지금의 동료들과도 계속 한 6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를 갱신해 나가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한층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주dom이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 당연히 지겨울 때도 있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환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에도 써놨지만 일주일에 2번 밤 10시에 모여서 2시간씩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모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야근을 해도 너무 좋아. 내가 야근을 할 수 있다니 행복해. 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 나도 저렇게 일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환경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친구들은 참고로 얘기하면 이런 쪽이 아니고 다 뭐 마케팅, 뭐 쿠팡 MD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 거라서 더 이제 시야도 높여지고 이제 그런 계기도 생기는 것 같고 저는 2번째는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일에는 끝이 있지만 놀이에는 끝이 없다라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나 소통이나 심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내가 너무 궁금하고 나한테 적용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풍을 팔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놀이처럼 하다 보면 그래도 그나마 덜 지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과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과로하고 싶다. 작년에 기억하실지만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받아서 노래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소원이 과로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작년에 더 느슨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해가 됐는데 대신에 저는 이제 느슨할 때 저를 만드는 어떤 그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저희 좀 했던 거는 꼭 밤에 되면은 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아침 되면 사라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쩜 이렇게 관리들을 다 할까? 특히 김근태 선생님은 이렇게 소진이 왔을 땐 더 공부를 한대요. 이해를 하세요? 안 돼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서 생각해봐자 어저께 했던 생각들을 기록할 때도 있고 기록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기억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도 꾸준하게 좀 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분도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아까 생각도 잘 안 나오는데 좀 운동을 하면서 내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래드 버킷이라고 예일대 감성지능 그 연구 소장님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보면은 나의 감정, 특히 실패했을 때 느꼈던 감정 이것들을 잘 살려보는 게 나의 생각과 창의력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되뇌고 그것들을 좀 제 블로그에서 좀 쓰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하신 선생님들의 방법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되게 공감됐던 건 뭐냐면은 되게 좋은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구현할게요.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수 없는 뭐 지방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섬이라던가 도서지역 그런 선생님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는 다 SNS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먼저 성장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자기만의 길을 가시는 분들 다 팔로잉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별하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또 피드상에 상단에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저는 이제 홍보 쪽 강사니까 홍보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듯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틀어놓고 운전하면서도 틀어놓고 그냥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내 주변 상황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쭉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갱신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전문가스럽게 어떤 그런 말에 대한 어떤 프로페셔널이 느껴지는데 느슨해지거나 갱신을 안 하면 통장에 돈이 안 찍혀요. 조금만 자기가 느슨해지거나 조금만 자기 커리큘럼 가리키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다. 그럼 안 찾거든요. 그럼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 선생님이나 김근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뭐 1월달 뭐 저기 강의 계획 뭐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게 있어요. 전부 하나하나 다 세봐요. 어느 정도 벌겠구나. 저는 저는 전형적인 T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벌면 좀 쉬어도 되겠다. 근데 저 사람 너무 버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은 돈으로 따라오거든요. 그게 제일 프리랜서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자기 전문성을 개발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에요. 돈을 시키거든요. 열심히 뭐 부산 갔다가 뭐 제주 갔다가 어떻게 갔다 하는 이유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돈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갈판이 아닐까.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잘했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다들 굉장히 치열하게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들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극복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좀 재수없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편인데 되게 그 성향이 P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안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느슨해지기 쉽고 실제로 느슨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연재를 하기 때문에 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을 넘기면 출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항상 이렇게 보내면 거의 95% 이상은 마감날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감 있으면 마감 시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영역이
창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때가 있고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20년 넘게 했더니 마감날 되면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시사 만화가들이 매일 만화를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짜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마감날까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날 짜내요. 네, 그걸 일찍 짜낼 수도 있을 텐데 꼭 마감날 하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곧 작품을 만든다. 네. 그리고 그걸 더 하고 싶으면은 마감을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책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만화의 소재가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소재는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느슨한 사람들은 마감을 만들면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추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프리랜서나 브랜드가 되신 분보다는 되시고 싶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건데 그러면 현업에서 일하시다가 그리고 퇴근 이후에나 어쨌든 시간을 따로 투입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선생님이랑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마감을 만들어도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책 한 권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만화를 접목할 때 요즘에는 저도 책 읽는 모임을 처음 해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독서 노트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독서 노트 쓰기도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줄을 아무리 열심히 쳤는데 옛날에 줄 쳤던 책을 끝내서 읽어보면 다시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만화를 읽으니까 여기서 재미있게 읽었던 구절이나 여기서 느꼈던 어떤 느낌을 살짝 만화로 표현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옆에 메모를 했다가 그림 일기처럼 만화 형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도 아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작업을 작년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소재가 없으면 이거 알려주면 재밌겠다 하면 그걸 만화로 소재해서 만화로 작업해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접목해보면 재미있게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는 모습 이루고자 하는 바인데 이거는 김은선 선생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제가 앞으로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책에도 써놨는데요. 사회복지를 즐겁고 재미있게 사회복지사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와, 사회복지사 저렇게 재밌다고?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이 어떻게 드셨을까요? 저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독립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재밌게 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퍼지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애정이 막 느껴져서.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패널에 계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질문해 주시는 수 있는 시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발달장 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브랜드라는 이 말을 듣고 저도 현장에서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현장에서 26년을 갔었는데 나만의 브랜드가 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었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열심히 건강한 그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 이 브랜드라는 이 단어가 엄청 어렵다. 이거 뭔가 있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양호수 소장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오늘 작가님들이 얘기해 주신 걸 듣고 나서 내 현장 그 자체가 브랜드일 수 있다. 브랜드를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 그거를 또 잘 기록해서 남긴다면 이것 또한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는 저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이크를 잡았고요. 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온 지가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 여기 이명국 이장님께서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옮긴 것에 대한 걸 했을 때 이명국 이장님이 저에게 고견, 조언 이렇게 해주신 부분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 건데 발달된 평생교육센터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어떻게 정말 본질적으로 하면 너무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 겪으면서 아까 하는 이야기들 중에 본질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탁월하게 갈 수 있는 거, 브랜드가 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현재 계속 고민하면서 직원들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발달장애인의 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를 브랜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우리도화해서 우리가 좋게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가 우리만의 특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 연습해보자. 이제 그거를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해답을 많이 잘 주셨고 양호석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이장님의 어떤 그 질문들을 계속 저희가 어떤 분이 오늘 그 해주셨는데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저희는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사회복지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냐면 감사의 인사를 만들어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각각의 그 작가님들이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각의 개성들이 다 있으시고 그거에 대한 개성을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내가 일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잘 알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대단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이제 9년에서 10년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선배 사회복지 선생님들의 좀 이런 이때는 이걸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런 뭔가 이런 조언?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미 10년 정도 되셨으면 너무 잘하고 애정이 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의 분들이나 다른 분야의 공부도 같이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마케팅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하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지식들이 있을까 그런 걸 배우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다 보면 그 사회복지에 가지고 있던 그 분야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분야의 공부, 안 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기를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언어는 책에 쓰시고 네. 그냥 뭐 책에 쓴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고민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늘 어디 가서 늘 얘기하지만 학원 빨리 시작해라. 갈 거면 쭉 가라. 왜냐면 제가 근무를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과장이 되고 모두 다 부장이 되고 모두 다 관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관장님이 돼도 관장님도 사실 계약직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김태형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당장 그만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는 뭐를 갖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근데 딱 그 지금 10년 차 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직을 하시든 발전을 하시든 근데 지금이 딱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되고 있으려면 쭉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 연차가 쌓이면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관장님이 돼서 새로운 변화나 커리큘럼을 만나고 관장님이 되셔도 교육을 하신다 하더라도 인맥이나 예의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그 사람의 실력 갖고 초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년의 경력을 갖고 나가서 내 컨텐츠를 내가 실험을 해본다는 건 순순히 나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대부분 이렇게 여러 영역들을 만나보면 저도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보면 제 복지관만 알고 노인복지만 알았거든요. 다른 복지관은 어떻게 일하는지 다른 선생님들은 무슨 고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딱 현장에서 다른 기관들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시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많이 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라도 노인복지를 한다면 나는 돈이 안 벌려도 월급이 안 들어와도 그럼에도 나는 뭘 해야 될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세워진다면 나가서더라도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다는 그냥 오늘 이제 작가님들을 뵙고 느낀 거는 제 사회복지 현장에 저도 있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그런 고민에서 일을 하셨지만 이제 제가 느낀 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제가 현장에서는 직원들하고 매번 우리가 같이 있어야 즐거운 왜 이런 오늘 하루가 즐거운 그냥 어르신한테 잘하는 건 물론 그건 깔려있는 거고 어떻게 재밌게 할까? 즐겁게 할까? 같이 있어서 행복할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메모를 좀 해놨었는데 특히 가운데 이 브랜드 유지 성장 부분에서 지속 갱신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좀 정리했었던 게 이제 루틴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그 마감 이런 설정들을 해놓는 게 계속 갱신하고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실무자로서 일을 할 때도 적용해서 해볼 만한 것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브랜드라는 것 자체도 보면은 내가 하는 일로서 이거를 정말로 전문가답게, 전문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답게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정말로 내가 이 일로서 브랜드를 이뤄간다 라고 자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소감은 뭐라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이제 책에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책 집필 의도를 이제 전한나 대표님이 써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오래오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라고 적으셨는데 그러려면 이 현장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던 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 저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현장이란 무엇일까? 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나의 당사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그 조직에 대해서 좀 불만, 불평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원했던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방향성이나 비전 이런 게 안 맞을 경우 이런 것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들을 펼치지 못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직에서 꼭 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겪었을 때 이것과 저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어떤 그 안 맞는 것들 그걸 조정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새로운 방식을 좀 시도해보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이 과정들 자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과 조직이 하는 어떤 이 부하가 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할 때 좀 컨트롤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있었던 방학골 복지가 참 좋았었던 게 좀 이게 하나의 의견을 내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질문이 들어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좀 다툼도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싸우는 것도 보고 제가 싸우는 것도 경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싸웠던 그것들을 봤던 그리고 조정됐던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조직의 필요성, 내가 거기에서 조정하고 또 성숙되는 과정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나. 저도 아주 짧게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바로 저희 팀원들에게 말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주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어르신들과 이제 이별을 하는데
돌아가시거나 갑작스럽게 혹은 요양원 가시거나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이별들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저희 이제 동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간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터장님, 우리 기관은 어르신들이 그냥 거쳐가는 곳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우리 현장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위해 죽음을 앞두고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고민하다가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맞아. 선생님이 말하는 거 맞는데 우리 형용사 하나만 붙이자. 어르신들이 거쳐가는 곳인데 가장 행복한 기억을 안고 거쳐가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 같이 나가자 라고 했더니 그 간호 선생님 표정이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체 팀원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우리 기관에 대해서 설정하고 목표를 확고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어르신들 가장 행복한 기억을 안고 가기 위해서 뭘 하지? 그래서 뭐 작년에 어르신들과 그림책을 만든다든지 뭐 출간 기념회를 한다든지 그 판 금액을 가지고 기부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업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 하나 작가가 되보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관의 어떤 사명대로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게 참 중요하겠다. 팀원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정말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있는 자활연수원에서 일하는 이정훈이 왔습니다. 7분만 나오셨지만 우리 손하나 작가님, 또 정영명 작가님 이렇게 용감하게 현장에 자극이 된 꼭 뛰쳐나오라고 공부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는 게 참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노력하면 또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는 좋은 시도였고 또 특히 팀으로 이렇게 책을 내게 되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콘서트 하시면서 아마 말씀을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시작하고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브랜드를 알리고 유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책을 이렇게 함께 쓴 것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뭐 어떤 또 수입이 좀 불하는지 그런 거에서 하는지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책을 같이 작업한 것들이 또 아마 동료들에게 또 큰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열심히도 하지만 남들이 보면 몇 페이지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성의껏 이렇게 쓴 것이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질문 드립니다. 네, 수입이 안 됩니다. 특히나 9명 있어가지고요. 9분의 1로 나눠져서 더 수입이 안 되고요. 네. 근데 다들 뭐 책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책을 써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다들 뭐 책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줄 아는데 거의 뭐 대중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판매가의 10%가 저자의 인세로. 그건 메인 신문 아니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근데 저희들은 사실 이 책을 쓴 것 자체가 또 브랜드를 하나 강화시키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멘토나 어떤 인터뷰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 책을 권해줄 것 같아요. 네가 실천하는 활동 영역이 꼭 현장 뭐 이렇게 기관 중심도 있지만 이렇게 각자의 신념을 갖고서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권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카달로 이런 사회복지사를 안내할 수 있는 해설서, 안내서가 되는 게 아닐까 이 책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관해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뭐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꼭 브랜드를 만들라는 거가 아니라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 있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애정 갖고 있지만 실은 이제 인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제일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친자녀처럼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 50년 전에는 아이들한테 밥만 먹여도 다 천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밥만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악마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자기 구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서비스가 변하지 않으면 천사에서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고민할 때 아까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했잖아요.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곳을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갔거든요. 파리가 아름다운 건 우리가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이에요.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이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기존에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하거나 다르게 바라보거나.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거꾸로 그림 그리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그걸 관찰하고 그리지 않고 안대로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리게 되면 낯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장을 좀 더 낯설게 바라볼 수 있다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변화하는 상태에 맞춰서 나도 좀 더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계획된 시간을 좀 지나서 여기 줌에 올라와 있는 소감을 좀 읽어드릴게요. 책 24에서 25페이지에 단순히 즐기는 일, 제주꾼 수준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브랜딩이란 걸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동안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꼭 퍼스널 브랜딩 하자는 생각보다는 그저 성장이 계속되길 희망하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후배님이나 동료를 지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생기고요. 소감 삼아 남겨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또 다른 분은 우선은 현장에서 다지는 일부터 라고도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소감을 들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벌써 안 돼서 그냥 여기서 아쉽지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나 다 브랜드 되겠다고 그러고 뛰쳐나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여기 말씀하셨던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로서 브랜드가 되는데 그것이 기관에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조금 놓쳤던 거는 이타적으로 일하는 것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기성이라는 것은 마치 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기성과 이타성을 잘 조화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동기가 높아지고 더 좋은 이타성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기적 마음에 브랜드가 되고 그로써 기관과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